자, 이번에는 이제 구조원리 과목이죠. 구조원리가 쉽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초를 좀 하실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전기하고 기계 두 가지 있죠. 그리고 기계 분야가 소방시설이 약 70%를 차지하고 전기 분야가 30%인 거. 뭐 현장에 계신 분 금방 아시는 건데, 약 2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기계 쪽이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기 분야만이죠. 전기 분야니까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거. 뭐 자탐 설비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뭐 비상 방송, 비상 경보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유도등, 비상 조명등 뭐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화 설비를 작동하는 그 부대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전기 분야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주안점을 할 것이 NFSC죠.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죠. 여기서 나온다. 그 중에서 전기 분야만 따로 추려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분법에서 일부가 나옵니다. 사분법에서 뭐 기본법에서 나올 거고 설치집 안전관리법, 공사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거기서 극히 일부가 나옵니다. 실제는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뭐 한 문제 정도 이런 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기준. 자, 여기 이제 구조원리가 쉬운 과목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올 때는 4-5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요게 나올 때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재 요약 정리도 없고 시중에 있는 기사책을 다 뒤져봐도 요거를 따로 정리 거의 없고요. 어쩌다가 뭐 중요한 한두 개는 뽑아놓은 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지만 그거 갖고는 이제 다 커버는 못해요. 근데 이 양이 이거만큼 양이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많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 자, 이거를 주되게 나온다고 해놓고 여기도 내요. 왜 그러냐면, 자, 현장에 이제 기사를 취득하시고 현장에 가시면 주로 이제 설계나 감리나 공사나 뭐 점검업이나 이런 쪽이 주로 진출하게 되는데, 주로, 그 기사를 따면은 공사를 많이 가죠. 아무래도 주된 게 공사나 점검 많이 가는데, 공사로 갔을 때 실제 시설하는 그 재료들이 법적으로 성능 기준, 화재 기준에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 기준 있죠.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시험 및 성능 기준. 거기에 만족하는가, 충족하는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죠. 거기서 패스된 거, 합격된 것들만 그 제품을 쓰게 돼 있는 건데, 자, 그런 제품 제대로 돼 있는가도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 중에 또 시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시험 및 점검에 대한 것도 간혹 나오는데, 요거는 실기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또 왜 필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다음에 현장에 가시면 자탐 설비 수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 전기에서는. 소방 전기 분야가 과목이, 설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약 40%,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게 자탐 설비입니다. 자동화 탐지 설비의 수신기, 발신기, 특히 감지기, 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된 건데, 그 현장에 가서 수신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고, 여차하면 바로 화재를 상황을 나타내서 경보를 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수신기 시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신기 성능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시험을 뭐 소방관들 현장 가시면 바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도통시험, 동작시험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점검하는 사람들 또 유지관리 사람들 수시로 해보셔야 돼요. 그게 잘 되는가 어느 부분 이상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그 시험들은 뭐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서 현장에 있는 방화관리하는 사람, 자, 공사 마치고 마무리해서 이상 없도록 잘 유지관리 되도록 해서 관리자 넘겨줄 때 공사하는 공사업체, 그리고 유지관리 들어갔을 때 점검업자가 관리업체에 근무해서 점검자로서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거 잘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기사 취득하면 어느 현장을, 어느 상황을 가더라도 이건 꼭 절대적이다 해서 자꾸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사보다는 좀 점검이 더 많죠. 점검업체가 점점 더 많이 위상이 있어요.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은 필수로 나온다고 해요. 실기에서도 나오면 점수가 좀 크죠.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우린 필기니까 이런 것들은 극기일부가 나온다. 다 합쳐서 한 10%에서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 20%까지도 볼 수 있어요. 한 10%, 15% 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하나만 보면 한 5%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긴 하죠. 근데 하나씩 꼭 튀어나오니까, 이건 뭐 2-3문제, 3-4문제 튀어나오니까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공부하려면 굉장한 양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법규에서 이미 주목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두 가지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나왔던 문제만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조원리도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특히 회로가 60점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서 점수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니까 나온 것들만 해서 하자. 뭐 절대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1회 그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수신기의 일반적인 구조 및 기능 중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기술 기준이 나오는 문제예요. 화전 기준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몇 가지만 풀어보면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몇 가지만 숙지하면 됩니다. 자, 해설에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해설을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틀린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세요. 자, 1번. 예비전원 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누전 차단 기간이라 퓨즈를 달, 퓨즈. 자, 1번에는 퓨즈를 달아야 되는데 잘못 설명을 했고요. 자, 옳은 걸 고르라겠죠? 두 번째, 주전원의 양극을 각각이 아니라 동시에 개폐합니다. 자, 스위치를 따로따로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열을 대로 따로따로 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한 손잡이로 스위치를 여닫는 거죠. 동시에. 세 번째, 외함은 단단한 가연성이 아니라 불연성입니다. 불에 잘 나타나는 불연성으로 해야만 화재에서 안전하죠. 마지막 4번인데 이건 정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자, 62번. 다음 중 감지기의 종별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감지기의 용어 정의인데요. 자, 이 부분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주위 공기가 일정한 온도를 하는 건 열감지기죠? 연기죠? 이온화식은. 그래서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온도가 아니라 연기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구조원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감지기 종류를 아셔야 돼요. 감지기. 자, 감지기는 크게 나눠서 뭐가 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필수로 아셔야 되는데, 자, 열감지기는 또 나눠서 세 가지 구조입니다. 차동식, 정온식, 그다음에 보상식 이렇게 나눠요. 연기는 이온화식과 광전식 이렇게 나눠요. 불꽃은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나눕니다. 간단히 이렇게 일단 여기서 또 파생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연기는 이온화식은 연기죠. 연기. 이게 나온 거죠. 이거는 열을 감지한다. 근데 온도 상승률, 일정 온도. 이거는 차동식과 정온식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눕니다. 작동 원리가 이겁니다. 원리. 얘는 이온 전류 변화. 이렇게 나오죠. 이온 전류 변화. 이거는 연기 농도에 의한 수광량의 변화. 수광량의 변화. 저기선이 4.4대 3호에서 4.4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0.18에서 0.26 마이크로미터. 파장을 검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 농도죠. 농도. 연기 농도를 얘기해야 돼요. 열을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요걸 설명드리면 얘는 일정 온도 상승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게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만 설명 더 드린다면 일정 온도가 뭐냐면 주방에 설치한 거죠. 감지기 주방. 주방이라는 것은 온도가 1도, 10도, 30도 올라가죠. 주방 온도를 예를 들어서 70도짜리를 설치해서 주방. 보통 65도, 70도를 달아요.
70도 다르면 69도까지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주방 온도가 70도가 되는 순간 접점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그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붙는 겁니다.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부리는 거죠. 올라가다가 작동 안 합니다. 올라가다가 이 70도면 70도 정해진 온도에 치고 돌파하고 올라가는 순간 접점 붙는 거예요. 이게 정온식입니다. 차동식은 정해진 온도가 아니라 정해진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오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끝이에요. 온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계속 무한히 올라가. 그래도 작동 안 합니다. 여기까지 가도. 이게 100도, 200도 가도 작동 안 해요.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니까 100도면 100도.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죠. 70도. 심지어는 30도. 30도만 되면 작동하는 얘는. 근데 얘는 30도가 아니라 130도, 300도 가도 작동을 안 해요. 온도 기울기만 천천히 올라간다면. 1년 내내 조금씩 올라가도 300도 도달해서 작동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얘는 300도만 되면 100도로 세팅해놓으면 이미 작동해버린 거죠. 얘는 온도가 안 해요. 기울기입니다. 단위 시간당 천천히 올라가느냐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화재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죠. 난로 때면 서서히 데워져요. 그때는 작동 안 해요. 서서히 좀 더 뜨거워져서 사람 손 댈 좀 뜨끈뜨끈 120도가 돼도 작동 안 해요. 얘는 천천히만 올라가면. 근데 빨리 올라가면 얘는 단 10도가 돼도 빨리 올라가면 작동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울기, 일정 온도 상승, 일정 온도 상승, 온도 기울기예요. 상승률. 요거 밑에서 깔짝대면 작동 안 하고요. 얘는 이렇게 되다가 난로를 엎었어요. 엎는 순간 실내 온도가 팍 올라가 있죠.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기울기가 갑자기 이 기울기보다 올라갔을 때 요게 작동 시점이에요. 작동 시점. 요게 차동식이고 요게 정온 시점이에요. 이게 작동 시점. 접점이 붙는 시점이 이겁니다. 이게 뭐죠? 시간이에요. 오른쪽이. 시간축이고 얘도 시간축이에요. 위가 온도입니다. 온도. 도시. 위에 올라간 온도, 시간 이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방이라든가 화기를 다루는 보일러실 이겁니다. 보일러실 주방에다 이거는 이게 극히 일부예요. 많이 설치 안 합니다. 식당에 가도 일반 눈에 보면 다 차동식이에요. 주방에 있는 고론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고론만 정온식이에요. 자, 그런데 웬만한 실 가면 뭐 연기도 있지만 웬만한 차동식이에요. 웬만하면 차동식이에요. 이 차동식 감지기를 점검할 때 아줌마가 에어컨 와서 아저씨 이거 뭐예요? 소방 점검해요. 몇 도에 작동이 딱 물어봐요. 그럼 또 답하는 사람이 이거 한 70도 작동합니다. 뭐죠? 우문우답인 거죠. 그러죠? 차동식은 몇 도에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300도가도 작동 안 해요. 천천히만 올라가면. 10도가도 작동해요. 빨리 작동하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 수직으로 올라갔다면 단 15도만 작동할 수 있어요. 기울기로 작동하는 거니까. 온도랑 상관이 없다. 기울기다. 그래서 차동식 감지기 일반 실, 사무실에 있는데 점검하면 몇 도에 작동하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몇 도에. 70도쯤 작동해요? 100도에 작동을 하면 그거 아닙니다. 설명해 주는데 한 80도에 작동해요. 그러면 질문도 엉터리고 답도 틀린 거예요. 근데 주방에 있는 감지 작동할 때는 몇 도에 작동해요? 한 90도에 작동합니다. 또 70도에 작동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를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요 조건이만 작동, 얘는 이 조건일 때만 작동하는 거고 얘는 이거 두 개를 다 걸어줘. 한 감지기 두 개는 그러니까 복잡하죠. 구조는 복잡한데 이게 의에 작동하던 이 원리로 작동하던 이 원리로 작동 한 가지만 작동하면 작동하는 거예요. 더 감도가 예민한 거겠죠? 두 조건 중에 어느 게 조건 될지 모르잖아요. 현장에 따라서. 근데 두 개 다 걸어놓고 아무거나 걸리면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감도가 제일 예민하고 이게 그 다음이고 정온식은 굉장히 늦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 주로 되려면 복도, 연기 유동 통로니까 복도, 계단, 통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장비를 취급하는 곳이죠. 일반 사무실 말고 전자장비, 컴퓨터실, 전화교환실, 전자장비실 이런 곳 설치합니다. 가스계 설비 설치하고는 다 이거 해요. 자, 그런 정도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62번에서는 하여튼 틀린 게 이온화식은 일정한 온도가 아니라 일정한 온도죠? 정온식입니다. 정온식. 요 내용만 알아도 정온식 바로 답 나오는 거죠. 일정한 농도다. 연기 농도다. 연기를 해야 됩니다. 연기. 그다음에 63번 운동시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이 표가 나오면 이 표를 다 외우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뭘 하라겠어요? 첫 번째 줄. 6가지 외우세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이때는 반드시 3가지다. 대형. 피난구는 대중소가 있는데 대형만 된다. 통로 객석이다. 요 3군데.
세 가지는 여기 다 설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첫 글자만 따는 겁니다. 공연장, 두째 줄에 의학시설, 셋째 줄에 숙박시설, 넷째 줄에 근린생활. 요거 모두 다 설치하는 거는 통로 어디나 다 있어요. 통로다. 요 두 가지 C줄, 날줄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된다. 자, 이 문제도 볼까요? 운동시설, 첫 번째 줄에 있죠?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 들어갑니다. 운동시설은 뭘 한다? 대형 피난구, 통로, 객석 된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다. 2번 답이에요. 자, 그렇게 찾으면 거의 해결된다. 이 문제. 64번. 누전경무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누전경무기는 또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1번. 60A를 초과할 때는 1급만 설치합니다. 1급. 근데 2번에 60A 할 때는 1급 또는 2급이에요. 상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급, 2급인데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 가면 다 2급을 달더라. 왜? 2급이 더 싸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65번. 무선 통신 설비의 무선기 접속 단자의 설치기. 이것도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4, 5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 틀린 거를 고르겠습니다. 3번.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입니다. 자, 수평거리는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십시오. 수평거리 25m마다 수평거리 50m마다 두 가지 숫자 이외에는 없다. 25, 50밖에. 자, 그거는 따지면 50이 나왔네. 근데 이거는 보행거리더라. 자, 보행거리는 300m마다 합니다. 무선 통신 설비는 300m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나머지는 정확히 맞는 거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3번만 틀렸다. 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 65번이죠? 자, 이건 이제 용어 정의 쓰라고는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는데 수평거리하고 보행거리가 엄청 많아요. 소방에서.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수평거리, 보행거리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도 안 가르쳐줘요. 건축이 있습니다. 자, 수평거리는 뭐냐면 보행거리 차이점은 뭐냐면 수평 최단거리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도면상에 이 경사진대 말고 경사졌더라도 도면상으로는 수평으로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대로 땅바닥에 내려놓고 평지에 놨을 때 최단거리입니다. 수평 투영면에서의 도면에서의 돌출 안 따집니다. 높낮이 안 따지고 딱 평평히 놨을 때 최단거리. 그래서 이 두 지점 간의 최단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행거리 뭐냐면 수평면의 최단거리인데 뭐가 단서가 들어요. 최단거리인데 뭐죠? 최단거리인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을 도달 가능한 요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이차예요. 보행거리 이거는. 만약에 복도가 일직선이면 이꼬르입니다. 평지구 복도가 일직선이면 수평거리 이꼬르 보행거리예요. 그런데 기억자로 꺾였어요. 자, 직선일 때는 뭐 누구나 의심 없죠? 바로 이해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보자고요. 요 지점과 중간 지점에 그림이 위아래게 똑같다 보자고. 그림이 똑같은 겁니다. 자, 대충 그렸는데 똑같은 길이의 똑같은 폭이라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자, 그림 복사하는 거예요. 이 지점, 이 지점 간의 수평거리 뭐죠? 이겁니다. 그림 좀 삐뚤은데 여기까지 보자고요. 요 복도의 중심과 저쪽 복도의 중심을 자를 재고 딱 걷을 때 이거예요. 직선거리. 그림 삐뚤지만 반듯하고 보자고요. 최단거리가 노란 거죠. 이겁니다. 보행거리 뭐냐면 이거의 중심선을 따라갔을 때 여기까지. 요거 만나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전혀 다르죠? 장애물 있잖아요. 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가죠? 사람 복도입니다. 복도. 벽 있잖아요. 사람 못 가죠? 뭐만 가능해요? 투명 인간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투명 인간이 가능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리상 존재하는 특별한 값이죠. 근데 보행거 실제는 못 가니까 실제 가능한 건 이거다. 근데 약간의 여유개수를 둬서 가운데 지점끼리 연결한 거예요. 가운데 지점. 그래서 이게 보행거리는 이거예요.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길어요? 보행거리가 더 길다. 근데 일직선일 때는 똑같죠. 이 꼴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직선거리라면 직선거리. 직선거리는 유도등에만 나옵니다. 피난 설비에만. 직선거리 뭐냐면 얘는 수평에 내려놓은 거고 얘는 실제거리입니다. 실제거리. 근데 이게 만약에 평면이고 일직선인 복도일 때는 요 고리 지점은 똑같습니다.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자, 시간이 없어요. 다 이거 개념 설명하려면. 이렇게 공간상으로 실제는 존재하잖아요. 대부분의 입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지점과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요 밑에 지점, 위에 중간 지점과 반대편의 밑에 중간 지점의 수평거리는 어떻게 수평거리? 여기 평면도 내려놔 봐요. 이게 내려면 이게 밑에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이게 평면. 이 거리죠.
평면도 딱 납작 그려 놨을 때 이 지점 이 거리는 실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은 거죠. 맞나요? 자, 이 지점 이건 분명히 다르죠. 이게 직선거리, 이게 노란 게 직선거리입니다. 실제 거리. 자, 이쪽에 위쪽 부분하고 저쪽 반대 아래쪽 그 거리가 이 거리예요. 높이가 다르죠? 저 뒤쪽 높이하고 이 밑에 아래쪽과 이 거리가 분명히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거리가 실제 거리잖아요. 이게 직선거리고요. 수평거리는 저쪽 면을 땅바에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은 요 거리니까 수평거리는 요거예요. 요걸 땅에 내려놨을 때 요 지점에 이거를 이렇게 한 거. 빨간 게 수평거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수평거리. 수평거리가 달라요. 둘 다 평지면 이꼬르지만 공간이 있으면 이게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유도등 볼 때는 나는 여기 있지만 유도등은 저 1.5m 높이 있거든요. 출입구다 나보다 고개를 더 들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요 각도 차이만큼 수평거리하고 직선거리 차이가 있죠. 유도등 따질 때는 직선거리 몇 미터 이게 나와요. 직선거리가. 자, 유도등만 나오고요. 자, 이거는 별로 안 나오니까 놔두더라도 이건 소방기계지원 통틀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건축적 개념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보행거리 수평 무작정 외우시는데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현장에 누가 물어보면 자, 소방을 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상으로는 단순히 수평거리 25, 얘 두 가지 변경됐죠. 25m와 50m밖에 없어요. 요거. 시험에서는 요거만 외우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얘가 무슨 뜻이냐 물으면 이런 설명을 하시면 좋다 이거죠. 네.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보행거리 300m다. 틀렸고요. 66번 바닥면적이 450제곱일 때 단독경부형. 자, 해설을 보면 150m만 설치합니다. 150m마다예요, 실제로. 그래서 150분에 450 하면 돼요. 암산 나오죠? 3개죠. 3개 설치한다. 만약 451이면 소점 0.01 나와요. 그럼 소점 무조건 하나로 계산한다 해서 4개가 됩니다. 딱 떨어질 때는 그 개수지만 소점 얼마로 0.001만 붙어도 그건 1개로 계산합니다. 사람 머릿수 개수는 소점은 절상해서 1개로 간주한다. 이해되시죠? 67번 통로유도등 설치 옳지 않은 거. 자, 통로유도등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3개는 맞아요. 틀린 거 보자고요. 3번 계단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예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설치 높이. 자, 요약 정리 어딘가 있어요. 있는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7번이죠. 자, 통로유도등이 복잡한데 유도등. 자, 피난구는 얼마냐면 피난구 유도등은 1.5m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도에 딱 나가보세요. 나가면 저 끝에 복도 끝에 계단으로 나간 출입문 거기에 달린 천장 밑에 출입문 위에 달렸어요. 이게 피난구예요. 피난구는 앞사람 뒤통수 위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피난할 때 앞사람 뒤통수 위에 보여야 되니까 1.5 이상이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거실 통로 중에서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죠.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는 기둥에 설치하고 기둥에. 기둥에 설치할 때는 예외로 기둥인 경우는 1.5m 이하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은 저희 복도 통로처럼 무릎 높이로 1m 높이를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거실이거든요. 탁 트인 거실이니까 사람 눈높이 위에 돼야 돼요. 1.5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기둥일 때는 예외로 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나머지는 다 1.5 이상이니까 얘랑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복도 끝에 있는 출입문, 계단 나간 출입문이 달린 거고 얘는 이 방에 출입문이 달린 거예요. 이게 거실이에요. 거실 통로. 다 출입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5 이상이죠. 그 다음에 통로가 또 있어요. 복도 통로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거죠? 복도에 있는 다 어디죠? 무릎 높이 옆에 옆에 쫙. 우리가 보는 허리 밑에 다 달렸어요. 1m 이하다. 벽에 설정, 벽에. 이런 정도.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표지로 갑니다. 유도 표지 어려워요. 자, 피난구 유도 표지. 피난구 유도 표지. 그 다음에 얘는 통로 싸잡아서 유도 표지 두 가지 있어요. 얘는 얼마냐면 피난구는 얼마냐면 출입구. 자, 똑같은 위치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피난구 유도등이죠. 아파트는 이렇게 답니다. 11층 이상과 지하층은 유도등을 달아요. 1층부터 10층은 유도 표지를 달아요. 그럼 궁금하면 아파트 12층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보세요. 실제 내려오세요. 12층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유도등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유도등이 녹색으로. 유도등이 다 출입구에 달려있어요. 피난구가. 그런데 11층에서 10층 내려와서 갑자기 어두워져요. 계단이. 어두워지면 뭐냐면 유도 표딱지만 달려있어요. 유도 표지가 뭔가 아시죠? 야광돼 있는 거.
등화가 아닙니다. 램프가 없어요. 좀 어두워요, 걔는. 걔는 어디 달려? 똑같이 출입문 위에 똑같은 위치가. 계단 출입문 위에 유도등. 10층에 가서는 유도 표지가 달렸어요. 1층까지. 지하층 가면 다시 유도등이 달렸어요. 어쨌든 유도 표지인데 걔는 똑같은 1.5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1.5 똑같은 출입구인데 얘는 1.5라고 했고 얘는 출입구 상부라고 돼 있어요. 헷갈리죠? 그다음에 피난구는 전부 다 1m 이하로 돼 있습니다. 헷갈리죠? 자, 통로는 거실도 있고 복도도 있는데 얘는 1.5 이상, 얘는 1m 이하예요. 표지는 뭐 관계없이 예던 관계없이 다 이거예요 또. 뭔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잘 냅니다. 우리 뒤통수를 잘 쳐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맨날 보니까 잘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무지하게 헷갈리고 이거. 출제자는 이걸 많이 내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1m입니다. 1m고 나머지는 맞는 거고요. 68번. 다음 중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이건 잘못하면 불꽃이니까 불꽃으로 오기 쉬운데 불을 사용하는 설비, 그다음에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정원식을 답니다. 필요하시면 써놓으세요. 화기를 취급하는 것, 불을 사용하는 장소는 정원식을 단다. 그다음에 고온의 장소, 평소보다 높은 온도 있죠? 주방, 보일러실 이런 곳은 정원식을 답니다. 그래서 정원식이 답이. 자, 69. 자탐 설비에서 부착 높이가 20m 될 때는 오른쪽 표를 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0m입니다. 그 다음에 고담 높이예요. 높이가 낮을수록 감지 종류가 많이 돼요. 높을수록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20m의 세 가지입니다. 자, 불감지기하고 광전식 분리형 아날로그, 광전식 공기 흡입형 아날로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거 아닌 거 해당되는 거 불꽃이네요. 자, 불꽃은 높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15에서 20m도 엄청 잘 나와요. 그 두 가지는 외우세요. 이 문제는 해당 없지만 15에서 20m 그 네 가지 있죠? 그것도 완전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70번. 자탐설비 수신기는 몇 층 이상 이거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에는 반드시 뭐래요? 전화선을 깔고 송수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통화할 수 있는 장치에서 송수화기 한 세트를 해서 수신기 하나 꽂고 발신기 하나 꽂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신기 통화 장치는 4층 이상입니다. 면적이 아무리 커도 마트 같은 거 조심하세요. 자, 소방관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면 이거 이렇게 큰데 왜 발신기 송수화기를 안 달았어? 하면 하시면 안 돼요. 법에 4층이라고 써 있거든요. 마트는 엄청 커요. 발신기만 해도 한 층에 30개가 돼요. 30개. 그거 2개 층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왜 발신기 송수화기 안 달았어? 라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4층이 아니거든요. 이게. 4층부터입니다. 3층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1번. 71번. 자탐설비 음향장치 설치 중 맞는 것은 나머지 다 틀렸어요.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틀렸습니다. 2번 정역전압 80% 전압이에요. 여러분 계속 나오죠. 음량은 90dB이에요. 80이 아니라 90dB. 그 다음에 4번. 자, 우선 경보인데 5층 이상 연면적 3천 초과는 층마다 따로 경보를 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 틀렸어요. 2층 이상에서 발화하실 때는 발화층 및 직상층입니다. 직하층이 아니라 발화층 및 직상층. 자, 그거는 뒤에 적당한 데 가서 요 문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발화, 직상, 우선 경보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답 4번이 틀렸고요. 자, 72번. 방송에서 음향장치, 음량초기는 3선식이랬죠. 자, 3선식. 자, 3선식. 음량초전기를 안 다룰 때는 2선식이라고 했어요. 음량초전기란 말이 나올 때는 3선식이에요. 무조건 3선식이 아니라. 73번. 예비전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할 수 있도록 뭐죠? 점검 스위치를 답니다. 이거 현장 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도등도 마찬가지고요. 73번이면은 자, 유도등은 구형 같은 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요. 이거 딱 당기면 불 들어와야 돼요. 점검 스위치입니다. 자, 비상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라이트, 쌍라이트, 요거 비상조명등이죠? 요 당기면 불 들어와요. 요즘은 이게 구형이고 안 나와요. 요즘은 이게 잘 끊어지고 이제 모양이 안 좋아서 여기다가 누르는 게 있습니다. 옆에든가 옆에 이렇게 누르게 됐어요. 이렇게 누르게 됐어요.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환하게 들어오죠. 누르면 들어오죠. 이게 점검 스위치입니다. 점검용 스위치. 그래서 뭐로 들어와요? 사용전원이 아니라 비상전원에서 불이 들어오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비전원에서 비상전원, 예비전원 거의 같은 의미예요. 예비전원, 비상전원. 3번 74. 무통설비의 주회로 전원이 정상 지점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계와 표시등을 답니다.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전면에 증폭기 전면에 전압계를 달고 표시등을 답니다.
자, 전압계는 일정 전압을 가리키겠죠? 표지등은 항상 램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2번 답이고요. 75. 유도 표지는 각 층마다 보행거리 15m예요.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75번. 75는 뭐냐면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객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 있고, 객석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유도 표지가 있어요. 통로 유도 표지. 이 세 가지는 거리가 법에 나옵니다. 얼마냐면은 4분의 L-1이에요. 개수가. 이거는 20분의 L-. 이거는 15분의 L-.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개수 계산할 때. 얼마마다? 보행거리 4m마다.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 얘는 20m마다. 얘는 15m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공식. 보행거리 4m마다. 20m마다. 15m마다. 이렇게 해서 -1을 해서 개수를 계산할 때 계산합니다. 개수. 이 몇 개를 계산할 때 하면 개수. 이것도 소수점은 절상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유도 표지니까 15가 해야 돼. 보행거리 15m. 여기서 45m면 몇 개 설치한 얘기죠? 유도 표지? 45m면. 15분의 45는 3이죠? 3 빼기 2 하니까 2개를 설치하는 얘기, 2개. 30m면 1개 설치하는 얘기죠. 소수점 나오면 소수점까지 쳐서 개수 계산하면 되고. 자, 76. 자속설비 속보기는 자, 20초입니다. 이거는 2회 때 정리해 드릴게요. 5초, 10초, 20초, 60초가 있어요. 그래서 자속설비는 20초다라는 거. 여기서 2번입니다. 소요시간. 자, 77번. 다음 중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전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을 했는데 용어 정의 줄기차게 나오죠. 그래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3번만 맞아요. 해설을 이해해야만 되니까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자, 78번.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얼마냐 했는데 여기서는 절연저항 측정기가 250V급 있고 자 500V급 있어요. DC. 자, 이렇게 해서 내는 문제가 있을 때는 쉬워요. 이때는 반드시 0.1이나 되고 이때는 메가옴이고 메가옴 이상이고 이거는 5 또는 20 또는 50 셋 중에 하나 답을 해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메가옴 이상일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왔죠. 이게 나왔으면 편한데 안 나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5, 20, 50이냐? 5도 나왔네요. 0.1도 나왔네요. 그때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따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누전 경우만 설명드리고 포괄적인 것은 2회 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쉽게 간단한데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정리하면 돼요. 누전 경보기에서 요 해설이 있나요? 해설에 설명이 일부 나왔네요. 나왔는데 연구에서 수신부하고 ZCT 영상 변류기 있는데 여기 어디 측정하면 뭐라는 게 나와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얼마죠? 5메가옴 이상. 그 중에서 뭐죠? 요 놈이 나온 거예요. 그 여기는 뭐냐면 얘도 결론은 이겁니다. 자, 어디를 측정. 그 해설해 보면 어디와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을 측정.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치도 물어보긴 해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 중요한 거니까 5냐, 20이냐, 50이냐. 그중에서 5다라는 겁니다. 5메가옴 이상. 그럼 0.1이냐, 5냐. 찍더라도 이걸 찍으셔야 돼요. 3과 100을 찍은 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0.1하고 5 중에 고민한 사람은 조금 공부한 사람이에요. 완벽히 하려면 이런 거 정리해야 되고요. 자, 2회 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79번. 비상전원 수설비 큐비크령 외함의 두께는 이거 단순 암기 2.3. 뭐 자주 안 나오지만 단순 암기 하시면 2.3mm요. 자, 80. 자탐설비 감지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감지기는 실내 공기유입구로부터 1.5라는 게 화재기준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1.5로 외우셔야 돼요. 공기유입구로부터는 1.5 이상 띄워야 돼요. 왜? 외기가 들어온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5를 띄워준다. 1.5 잘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61번 보시죠. 2011년 자, 1회. 자, 1회에서 자, 61번입니다.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있어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피난을 위한 방송이 자동으로 기록돼요. 뭐 꼼꼼하게 썼는데 화재 신호 들어와서 출력, 방송이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요겁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소요시간이죠. 소요시간. 소요시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거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수리에서 약하면 암기에서 승부를 걸자.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해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자, 계속 풀 건데요. 계속 나와요. 자, 5초 이내에 처리될 것이 있어요. 5초 이내에. 10초 이내에 처리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초 이내에 처리되고 60초 이내에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5초 이내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5초 이내에 쓸 경우는 자탐 설비. 자, 약자로 씁니다. 자, 자탐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 현장에 가면 한 약 600제곱미터 이상, 뭐 일부는 400도 있지만 60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건물은 100% 자탐 설비가 설치됩니다. 물론 이제 용도에 따라서 1000도 있고 2000도 있지만 기본 600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 화재가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실에도 강의실에도 감지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연기가 달렸어요. 자, 연기 감지가 화재 신호 받으면 연기 입자가 들어가서 화재 농도가 되면 접점 붙습니다. 그럼 수신기로 하면 이 건물의 뭐 지하 1층이나 1층이 어디 있을 겁니다. 거기 수신기가 경보 울리고 동시에 해당 층이 경보 울려서 피난자들을 다 대피하도록 경보를 울려준 거죠.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서 경보까지 나가는 거, 경보 설비죠. 자, 이건 줄여서 약자로 자탐 설비를 합니다. 자탐 설비의 수신기는 신호 들어와서 출력, 수신기에 화재 표시 뜨거나 벨이 나가도록 하는 데가 걸리는 시간이 5초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는 참고로 P형과 R형이 있는데 P형, R형, 이제 소방대 설치하는 M형이 있어요. 자, 이게 세 가지 있는데 자, 이건 잘 안 나와요. 소방관서 거니까 주로 일반 건물에 나오는 거 이거니까 대부분 이거죠. 일반 건물 100%죠. P형 아니면 R형인데 규모가 큰 거, 규모가 뭐 중소형인 거, 중소는 이거고요. 규모가 큰 거는 R형을 쓴다. 뭐 백화점 규모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도 R형을 씁니다. 초고층 R형. 이거는 거의 뭐 화재 신호 들어오자마자 전기 신호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감지기 들어오거나 발신기가 감지기 들어오거나 감지 작동을 하면 바로 신호를 합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신호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력 나가요. 빛의 속도니까 바로 전달되지만 R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접점 신호를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오동작 비화재를 판단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요. 그리고 출력이 나갈 때까지 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5초예요. 결론은 1초지만 5초 이내에 포함되죠? 그래 5초 이내입니다. 5초 이내에. 현장 가시면 얘는 한 실제는 R형 수신기는 7, 8초, 10초까지 걸려요. 신호는 한참 이따 들어와요. 요거는 5초고요.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중계기가 또 5초, 중계기. 자, 중계기는 뭐죠? R형에만 있어요, R형. 자, 얘가 또 5초예요. 그래, 수신기가 5초, 중계기가 5초입니다. 그래서 R형 같은 경우는 최대 10초까지도 걸려야 돼요. 자, 실제 가면 거의 10초를 채워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아주 초대 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0번째 손가락 꼽을 정도로 대규모 건물이라면 그런 데 가서 하면은 다 R형이고요. R형 중에서 초특급 R형입니다. 규모가 커요. 그런 거는 화재 신호 와서 신호 전달하는 데까지 중계기가 신호 또 중계하는 그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10초 걸립니다. 신호 하나 더 10초예요. 복구하는데 뭐 1분 30초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데 점검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감지기도 엄청 많지만 일일이 하나 다 찍으면 작동하면 복구하는 데도 엄청 걸리고요. 신호 들어오는데도 10초 걸리고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신호 전달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시간. 그래서 최대 R형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5초를 잡아준 거예요. 또 중계기에서도 5초예요. 그래서 각각 5초니까 R형 수신기 전체는 10초 걸려요. 근데 수신기만 따지면 5초입니다. 수신기만 5초고 R형 시스템은 10초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P형 같은 경우는 5초 이내인데 1초도 5초 이내에 들어가죠. 근데 P형에서는 중계기를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수신기만 별도로 다 각각이죠. 수신기만 별도로 5초, 중계기만 따로 5초.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더 많이 나와요. 얘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뭐냐면 비상경보 설비, 그 다음에 비상방송 설비. 자, 지금 이 문제가 비상방송이죠. 그럼 이 문제는 딱 읽다 말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화재에서 신호 들어와서 출력 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요구하는구나. 소요 시간을 요구하는구나. 10초, 답에 10초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답지가 10초 있죠, 3번. 이거 3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개념만 알면, 키워드만 알면 바로 답 나와요. 10초, 여기서 10초가 답이에요. 일단 답부터 하시고요. 자, 20초가 되는 건 뭐냐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줄여서 자속 설비 쓰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막 약자로 쓸게요. 자, 비상경보는 그냥 비경, 비상방송은 비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상콘센트는 비콘, 약자로.
자동화재 속보설비, 정확한 이름은 자동화재 속보설비, 줄여서 자속설비를 할게요. 자속설비. 자속설비 같은 거는 20초 걸립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 주로 많이 설치하면 수련시설, 저기 경기도 학생 수련원 같은데 그러면 산소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집체 교육 훈련을 합니다. 예의 교육도 하고 안전 교육도 하고 합니다. 외부 강사 초빙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 고등학생 그러죠. 니네들 일주일 동안 집체 교육 받는데 절대 담배 피지 마. 하지 말라면 더 하죠. 요거 절대 누르지 마. 누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노동장을 할 수 있고 하죠. 그게 이제 소방관 그런 이제 산속에 있는 데라 소방서에서 멀어요. 그런 데는 소방서랑 근기에 있는 소방서랑 직통으로 연결된 전화랑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호 들어오면 소방서로 바로 상황실을 뜨는 겁니다. 현장에 어느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뜹니다. 뜨는데 그게 오동작일 때도 뜨면 소방관들 맨날 출동하다가 뭐죠? 출동하다 시간 나가요. 딴 일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오동작으로 해서 불필요한 출동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약 20초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초 이내에 화재가 있어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소방서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20초 걸립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얘들보다는 시간을 많이 잡아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경보기는 가스 누설 경보기. 자, 줄여서 앞으로는 이제 가스 경보기를 약자로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스 경보기. 자, 이거는 가스는 오동작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미리 가스가 불붙으면 폭발하는 게 많아요. 원론 과목에서 배우셨죠? 가연성 가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스는 세 가지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그 다음에 불에 안 타는 불연성 가스. 얘는 잘 타는 거죠? 그 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 세 가지 있습니다. 가능할 가자, 아닐 불자, 도와줄 조자. 그래서 이거는 가연성 가스는 대부분의 우리 위험물 가스들 이거예요. 위험 가스들이. 불연성 가스는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H2O. 이런 오히려 소화 약제죠. 산소랑 화학 결합할 게 완전히 상황이 끝난 상태예요. 얘는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화발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연소를 하는데 폭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얌전히 타는 것도 있지만 폭발합니다. 얘는 오히려 불을 꺼주는 소화 약제고 얘는 뭐 조연성 가스는 잘 도와주는 겁니다. 산소를 도와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원이에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가스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 가연성 가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출되면 폭발할 수 있고요. 또 화재로 연결있기 때문에 폭발하고 위험하니까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탄 같은 CH4예요. 폭발 범위가 얼마냐면 자, 원론 시간 아니지만 자, 폭발 범위가 얼마냐면 얘는 5에서 15%입니다. 볼륨 퍼센트예요. 부피 퍼센트입니다. 요 숫자 외우셔야 돼요. 자, 몇 가지 외워야 되죠? 산화에틸렌, 뭐 아세틸렌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수소 같은 거. 자, 저 메탄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게 메탄이에요. 자, 메탄은 5에서 15다. 제일 쉽죠? 이런 탄화수소, 탄소하고 수소 합된 가스들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거, 프로판 이런 것들은 하한치, 이 하한치고 이 상한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한치의 약 5분의 1. 5분의 2니까 5%면 1% 되죠. 1% 되면 경보가 나옵니다. 경보. 경보 농도가 5분의 1이에요. 메탄 같은 5%면 겨우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요 중간 범위 10% 정도, 5에서 15 중간 정도 되면 폭발력으로 탑니다. 메탄에 불 붙이면 폭발해요. 근데 5% 정도는 겨우 불 붙고요. 5% 요 범위를 벗어난 4%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16% 넘치면 불이 안 붙어요. 무조건 붙는 건 아니죠. 산소랑 결합한 농도 범위가 적절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폭발 포인트라는 막 진입하는 요 범위부터 이제 불이 붙는데 그 농도보다 5분의 1이니까 이 농도가 5분의 1인 것은 1%죠. 1%. 1%일 때는 불이 안 붙죠. 불이 안 붙지만 한치 범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불이니까 경불린 시점에는 아직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유를 둡니다. 경불린다고 해서 그 농도가 불 붙는 농도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농도가 더 올라가야 불이 붙어요. 그런 갭이 있는 것은 가스라는 것 묘연해서 어느 순간에는 뭐 흐름 있고 막 그 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농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구조원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탄화수소계의 가스 누설 경보의 농도 범위는 뭐냐면 하한치의 5분의 1 농도다. 대표적으로 메탄은 5%니까 1%에서 경보린다. 1%는 폭발하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야 폭발하는 거죠. 자,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갭이라는 것은 가스가 고체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고요. 부피 팽창도 하고 그다음에 주기 공기에 따라서 막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몰린 농도가 몰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농도가 아주 묽게 있기도 그런 게 있으니까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적절히 간격을 띄워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변수를 줘야 되니까 넉넉하게 60시간을 줍니다. 그런 이런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60초 정도 계속적으로 신호가 들어와야만 아, 화재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가스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유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결론은 여기서는 요 네 가지 숫자는 필수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우리 이제, 2015년까지 풀 건데 다 나옵니다. 특히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방송이나 경보 설비가. 그 다음 자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상방송 나왔죠?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5초 이내, 10초 이내, 10초. 비상방송은 10초다. 있죠? 비상경보도 10초. 참고로, 자, 비상경보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비상경보를 하지만 실제는 현장은 뭐죠? 비상벨이라고 써요. 비상벨. 또는 뭐죠? 비상벨하고 자동직 사이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동직 사이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울리는 소리가 웽웽 울리는 건 자동직 사이렌인 거고, 자탐 설비처럼 따라랑 울려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울리는 것은 비상벨인 거고요. 그죠? 자, 얘랑 차이점은 뭐냐? 비상경보나 자탐은 외형상 똑같이 생겼습니다. 계단이나 복도에 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발신기. 누름 스위치 있죠? 누르면 꽉 눌러주면 벨 울리고 사이렌, 화재처럼 나가죠? 발신기.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램프가 항상 복숭아처럼, 복숭아 반 자른 것처럼 생긴 주먹만한 거, 이렇게 동그란 거로 돼 있는 빨간색 등이 있어요. 상시 점등하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표시 램프. 램프라고 하죠. PL. 그 다음에 바깥에 있을 수 있을까면 뻥뻥 뚫어가지고 안쪽에 들어있어요. 벨이 있죠, 벨. 그래서 경보 울리면 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이거는 건데, 그 벨이에요. 요거만 따지면은 비상경보 설비 발신기 세트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세트예요. 요거는 PLB라고 해서 발신기 세트입니다. 이거 비상경보 세트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탐에 가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벽 속을 가서 실내 가면은 감지기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게 자동식 감지기예요. 자, 연기는 이렇게 스모크라고 해서 S 쓰고, 계단이나 복도는 이걸 쓰고요. 실내는 이걸 쓰고, 주방 가면 이런 걸 써요. 정온식. 자, 정온식이나 차동식이나 또는 연기를 씁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그때 응용을 하는데, 자, 이런 감지기가 어떤 신호가 들어서 화재 경보 울리면 경보 나가거나, 손으로 눌러서 경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수동으로 눌러서, 여기 스위치 눌러서 경보를 울리는 방법도 있고, 감지기에서 자동에서 화재 온도나 농도를 검출해서 하는 작동이고, 두 가지 있습니다. 자동, 수동. 병렬로 되어 있어서 오화입니다. 오화 회로예요. 얘 또는 얘면 작동하는 거죠. 경보 나가는 거는 자탐 설비고요. 그게 자탐 설비예요. 감지기가 없고, 계단이나 복대 요거만 있고, 실내 아무리 가봐도 감지기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건 건물이 작습니다. 코딱지만 보면 아파트의 상가 정도, 한 2, 3층 되는 그런 건물에 가면 얘는 있어요. 있는데 아무리 실내를 가봐도 감지가 없어요. 감지가. 왜 없지? 규모가 작은 거는 감지가 안 답니다. 600점에서 미만은 안 달아요. 감지기를. 자, 그런데 얘만 있는 것은 이게 비상경보 설비고, 자, 현장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있는데 요까지만 있고 실내, 복도, 계단 어디를 가도 감지기 없는 거. 그럼 비상경보 설비고, 어딘가에 감지기 하나로 달렸다. 이건 자탐 설비인 겁니다. 600을 넘는 거예요. 이거는요. 600 이하냐? 600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해요. 600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600. 그래서 이게 자탐이냐? 비상경보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2번. 다음 중 휴대용 조명등의 설치 기준은, 자, 휴대용 조명등이 있고, 비상조명등이 있어요. 자, 휴대용 조명등, 비상조명등. 이걸 뭐냐면, 피난 설비입니다. 62번. 자, 휴대용 조명등 어디만 설치해요? 다중이 업소 가면 방마다, 실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참 들고 나가는 랜턴처럼 생겼죠. 근데 이건 소리가 나니까 원래 나는 게 아니에요. 법에는 나란 말이 없어. 근데 손님들이 몰래 인마이 포켓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예쁘게 생기고 어디 어두울 때 써먹기 좋으니까 프레시라고 훔쳐가려고 해요. 그래서 훔쳐가는 빼는 순간 삐 소리 나. 그러면 주인이 얼른 뛰어와서 그 가져가지 마세요 하고 이제 싹 다 뺐죠. 그렇지 않으면 훔쳐가니까. 그래서 소리 내는 거지 법적으로 소리 내란 말은 없고요. 다만 여기 벽에 있는 요거를 뽑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램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여기는 화재는 기준이 있는데, 자, 해설을,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나와요. 화재 기준은. 여기서는 이거만 보자고요. 설치짐 안전관리법 기준에 나오기도 하고, 이건 화재 기준 나온 거죠. 해설 봅니다. 대규모 점포, 영화상인가는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 자, 100m면 6개 설치하는 거죠. 지하상가 제역사는 지하자 들어가면 더 위험한 장소. 그래서 이거는 더 짧게 잡아줍니다. 25m만 3개다. 한 번만 해두면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이다. 배터리 20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틀린 거, 아니 맞는 거죠, 맞는 거. 자, 1번하고 2번은 서로 바뀌었죠. 영화상인간에는 수평거리 25m 가량 50m고요. 지하역사, 지하상간은 25를 했잖아요. 그 거리마다 3개씩인데 1번은 또 2개씩. 다 틀렸죠. 3번은 그냥 맞고요. 4번도 대규모 점프는 50m마다죠. 50m마다 3개인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한 번만 풀고 중복되는 안 풀게요. 간단하니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해설에 대규모 점프죠.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는데 하도 그 유사한 업종이 많이 생기니까 포괄적으로 묶어도 대규모 점포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해설해야 됩니다. 자, 영화 상인과는 따로 있죠? 대규모 점포는 뭐죠? 대표적인 우리 마트죠? 자, 마트 앞에다 뭐 붙죠? 롯데마트, 또 이름 마트는 말 안 들었지만 저런 거. 롯데마트하고 뭐저기 갑자기? 홈플러스, 뭐 이마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대규모 점포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63번. 자탐 설비의 화재 감지기 회로,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황의 전원장. 어디서 측정해요? 감지기 회로와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감지기 회로에 있어서 전로 대지 사이. 부속 회로에 있어서의 전로와 대지 사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선과 배선 상호감. 이걸 얘기합니다. 총 3군테를 칠 때, 전원장을 측정했을 때, DC250V, DC250V 전원장 측정기. 다른 말로 매거라 합니다. 매거.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냐. 이런 말 나오면, 자, 이거 앞으로 나오면 이거 하세요. 직류, 이게 키워드예요. 직류. DC라고도 나왔던 출제자는 DC 250V 주어지고 매거로. 자, 매거가 거기 써있죠? 절연장 측정계 또는 절연 저항계로도 합니다. 절연 저항계, 절연장 측정계, 매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걸 했을 때, 자, 영어로 이렇게 매거라고 씁니다. 매거. 이렇게 했을 때 요거로 측정한 것은 절연 저항계인데, 절연 저항 값이 얼마냐, 너? 절연 저항 값. 절연 저항 값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얘는 항상 0.1 메가옴 이상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0.1.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져. 어떤 거는 직류 DC 얼마요? 500V 메거. 그래서 측정 얼마냐면 이거는 뭐냐면 5 또는 20 또는 50.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5와의 5와 메가옴 이상. 메가옴 이상. 있는데 이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설비마다. 얘는 설비마다 많지만 모두 다 0.1로 답이 돼 있으니까 하나예요. 얘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 자탐 나왔잖아요. 비상경보가도 비상방송가도 누전금이가도 똑같아요. 예? 비상콘센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설비가 나오든 0.1로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요놈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세요.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자, 이것만 갖고 시험 문제 나와. 이것만 갖고도 어떻게 나오냐면 매거. 자, 매거가 저압용이었던 거예요. 시험 저압용. 저압용이 고압용, 특고압용이 있어요. 자, 소방에서 절연장 측정을 이거 살려고 다니면요.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저 점검업체는 이거 있어야만 점검을 낼 수 있어요. 확보하는 감지기 장비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체로 이제 싸잡아서 소방 점검 업체를 내기위해서 내는 그거만 따로 파는 데 있어서 그거만 사지만 얘만 정작 따로 살려고 하면은 시중하면은 저압용이 거의 없어요. 왜? 일반 전기에서는 저압용 거의 취급을 안 해요. 다 고압용입니다. 고압용, 특고압. 뭐 아파트 들어오는 저희가 22,900이에요. 뭐 220V가 아니라 22,900 그런 거 할 때 써야 되고 또 380V 그죠? 154kV 이런 데 해야 되니까 다 고압, 특고압 거 많이 쓰지 저압용은 거의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웬만한 전파사에서 하면 구하지도 못해요. 인터넷에도 잘 안 나와요. 오로지 소방 점검용에서 소방은 다 저압이니까 저압이고 약절유니까 이것만 써요. 고압.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돼요. 고압용, 뭐 특고압용 이렇게 했는데 특고압까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나누시면 얼마냐면 이게 250V, 250V급 읽을 때는 급이라고 있습니다. 250V급 매거가 있고 절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500V 있고 1000V 있어요. 그 다음부터 넘는 게 있어요. 2000V, 5000V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고압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소방용은 이거 물으니까 다음 중 저압용 매거가 아닌 거 시험에 나옵니다. 딱 세 개죠. 아닌 거는 1000자 넘는 거, 오버되는 건 다 아닙니다. 1000까지가 저압이에요. 그것도 아주 드물지만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아시고요. 따로 여기서는 안 다루니까 2015년까지는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전에 나오는데 관련되니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나오니까 챙겨두시고 250, 500, 1000V 이외는 고압이다. 저압이 아니다. 저압 딱 세 가지니까 문제는 좋고요. 그러면 실제 쓰는 건 둘 중에 하나 쓴다. 둘 중에. 소방에서는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자, 250V 되는 건 항상 이겁니다. 결론이. 자, 500V 때는 아까 했지만 이건데
다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도등에도 있고, 감지기도 있고, 수신기도 있고, 발신기도 있고, 또 뭐 있죠? 저기 봐, 저기. 비상 콘센트도 있고, 영상 편육이 있고, 또 누전경보의 수신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기기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려면 다 있지만 결론은 3개예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가스 경보도 있고, 엄청나게 나오는데,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론하는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게 답입니다. 0.1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잠시후 또 나옵니다, 이 문제가. 이게 5가 결론이 나오는 게 있어요, 5가. 그때는 반드시 500V 메가로 나올 겁니다. 뭐냐면, 얘는 누전경보기에서, 영상 변류기가 있고요. 영상 변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부가 있어요. 누전경보 영상 수신부가 여기 들어갑니다. 결론이 5예요. 영상 변류기에서 어디 측정했는데 얼마더라? 5라고 답하네. 결론 5. 그 다음에 수신부도 뭐 충전부와 어디 측정한다? 5. 5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21대는 뭐냐면 비상 콘센트입니다. 자, 비상 콘센트. 나중에 줄여서 비콘 할 겁니다. 비콘. 그 다음에 50에서는 뭐냐면 감지기입니다. 자, 감지기하면 또 뭐 단자와 단자 사이, 단자와 외암 사이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50이다. 자, 3개 중에 하나입니다. 5, 20, 50. 이거 말고도 많지만 특히 많이 나왔던 것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그 나왔던 문제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서 외우는 게 좀 좋다라는 거죠. 62번은 그 문제입니다. 63번은 1번이에요. 63번 1번. 그래서 1번이고요. 64번. 거실로 사용되는 실외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포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 외 출입구에 피난규등 설치 제외를 얘기합니다. 자, 해설이 있죠. 피난규등 설치 제외가 4개까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것 뿐이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옥내에서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쉽게 피난하니까 제외다. 그 다음에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거리가 짧다는 거죠. 실내에서 출입구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 작은 건물이죠. 세 번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뭐 20m. 마지막으로 출입구 3개는 지금 이 문제. 네 번째가 제일 까다로운데 가장 구석진이 나왔어, 사실은. 자, 1, 2, 3번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피난규등 설치 제외는 잘 안 나옵니다, 이 문제 자체가. 64번은 뭐 세모표 별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해설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30m가 답이죠. 30m. 자, 65. 이 64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65. 비상경보 설비. 자, 자탄 말고 비상경보, 비상방송 있죠? 설치 기준. 옳은 거. 음향장치는 정력전압의 80%입니다. 소방에서 모든 거는 8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80% 전압에서 90dB이에요. 90dB. 자, 해설해 보면 80% 90dB 보이죠? 1번, 2번. 다시 2번 가죠, 문제. 음향장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데서 위치해서 90dB인데 80대 있죠? 90dB입니다. 80%에서 90dB이에요. 자, 90dB이면 제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야 하는데 이 배를 한번 물리면 나옵니다. 전기 넣어가지고 배를 돌리면 귀가 따갑도록 엄청 시끄럽니다. 자, 현장에 한 번인데 가보신 분들은 이 벨 소리 들어보시면 정말 한 3, 4초 들으면 정말 짜증나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작업하다가도 이 벨 소리 들으면 야, 이거 화재다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전압강화네, 전압강화. 수신기에서 저 높은 층 가면 전압이 떨어져서 그 수신기에서 공급해준 전압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러면 그 벨 소리가 덜덜덜해요. 실천장 가면 따르르르 이런 게 간다든가 덜덜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는 이제 점검자들이 다 적발해가 지적해서 고치라고 이제 지적사항 넣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거든요. 자, 그런 것은 90dB이 아니라 뭐 30, 20dB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장도 있어요. 그건 다 90dB 이상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 깜짝 놀라서 벨 소리 듣고 피난하라 이 뜻이고요. 3번 발신기는 소방서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가 25m입니다. 자, 수평거리는 2개 중에 하나는 첫 문제. 기억 잘하세요. 자,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있고요. 50m 이하 2가지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보행거리는 여러 가지 나와요. 보행거리. 수평거리 딱 2개입니다. 25 아니면 50이고 다른 숫자는 없다. 수평거리. 그래서 15 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5m고요. 다 틀렸고요. 4번이 맞다.
자, 앞으로는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자, 조작 스위치는 수동 스위치죠. 답은 4번인데요. 자, 수동 스위치, 자, 약자로 이겁니다. 스위치가 이거예요. SWITCH입니다. 영어로. 줄여서 이거를 스위치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이렇게 써요. 스위치. 이거 씁니다. 현장감 다 이렇게 써요. 스위치라 이렇게 안 써요. 이건데, 이게 스위치인데, 이거는 수동 스위치라고도 하고, 기동 스위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수동 조작.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수동 조작, 스위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손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슴 높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사람의 평균 키의 가슴 높이요. 약간 높이, 약간 낮을 수는 있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약간 눈에서 한 배꼽 사이. 가슴 높이다. 그래, 모든 스위치는 예외가 없습니다. 소방기기 전기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이겁니다. 0.8 이상 1점 이하입니다. 이게 가슴 높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소방관이 현장 출동해가지고 그 건물에 물을 써야 되는데 소화전 갖고 물이 부족해요. 그럼 뭐죠? 준비했던 소방차 가지고 물을 퍼서 소방차 가져간 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공급하죠. 그때는 뭐죠? 옥에 있는 송수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송수구. 송수구에서 이렇게 된 데서 구멍 2개에다 갖다 호스 연결해서 밀어 넣어주죠. 접결구에서. 그건 얼마죠? 소방관이 약간 무릎을 내려서 이렇게 가서 접결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무릎 꿇은 자세를 해야 되거든. 그 높이는 얼마죠?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송수구 높이. 화단 쪽이나 건물 바깥쪽 있잖아요. 송수구 높이 얼마죠? 0.5에서 1m입니다. 이거보다 낮아요. 이유가 뭐죠? 얘는 서서 하고 얘는 무릎 꿇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배우면 좋아요. 모든 수동 조작치는 예외가 없다. 단 하나도. 스프링클러 조작 스위치, 슈퍼비율 판넬, 가스개수할 조작 스위치 전부 예외가 없습니다. 수신기 조작 스위치, 발신기, 포수화 설비 어느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두면 일거다득이다. 예.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해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66번. 자, 수신기, 비호환성 누전경보기 수신부인데, 자, 66번에 누전경보기에서 수신부는 호환성형 있고, 비호환성이 있어요. 어느 회사 거를 샀어요.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거 갖다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건 비호환성, 되는 건 호환성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숫자가 중요한데, 이것도 가물의 콩나시 한번 나온다. 그래서 66번도 세모표여가지고, 안 외워지면 넘어가도 돼요.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을 보죠, 해설. 40%일 때 30초 이내에 작동해야 되고, 가로 안에 넷째 줄에 해설 5째 줄에 1초에 차단기가 있는 경우 0.1초에 작동하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3초 이내에 작동한다, 1초 이내에 뭐 한다.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30초가 답입니다. 이거는 별로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잘 나온 데 승부 보셔야 돼요. 나온 거 또 나오니까. 67. 자탐 설비의 감지 결의에 설치하는 종단장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종단장 해설이 있습니다. 화재는 기준 그대로 놓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자, 점검이 쉬운 장소. 전용함에 할 때는 1.5m 이하. 전용함. 세 번째로 감지 끝부분에 설치하되 종단 감지 설치할 경우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 기판이나 감지 외부 등에 설치한다.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현장에 가면 소방관 분들께서 많이 보실 겁니다. 저희들 점검할 때 보면은, 원래 어떻게죠? 발신격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수신기에서 배설이 와요. 감지기가 천장에 달려있어요. 각 층에. 달려있으면 종단장이 여기 달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거의 0%. 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지만 실제는 여기다 안 하고요.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합니다. 여기다 알아요. 그래서 이 지구 공도 두 가닥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가야만 전류가 흐르잖아요. 가서 종단장 때문에 다 와서 네 가닥으로 옵니다. 배선이 따블이 되는, 여기다 놓으면 두 가닥만 가면 돼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네 가닥 되는데도 왜 전선비가 2배로 드는데도 여기다 하느냐. 유지관리가 편하거든요. 자, 방이 한두 개인가요? 자, 일기성으로 딱 된 일기성 되는 방 같은 경우는 발신격이 있고, 맨 끝에 있는 방이 종단이니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 가면 도면 보면 이렇게 하죠. 여기다 발신기 달아놓으면, 감지기 이렇게 막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제 배선은 쭉 돌아서 이렇게 여기로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종단장 걸어준단 말이에요. 두 가닥씩 가지고 여기서 끝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단선이 됐다. 선이 껴서 전압이 안 뜬다. 그러면 전압이 안 뜨면 먹통이가 작동 안 할 거잖아요.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1차적으로 볼 거 뭐냐면 얘가 빠졌는가 안 빠진가 이것도 봐야 돼. 종단장. 그럼 이게 말단인지 여기 제일 먼저 여기가 말단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신기에다 발신기 뚜껑 열면 거기 딱 있어요. 그거 보면 돼요. 종단장이 깨졌는지
선이 살짝 빠졌는지, 종단이 고장났는지, 고장난 거 잘못 껴놨는지. 종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현장감은. 아주 좁아는 거. 새끼 손톱의 반의 반만한 굵기에서 이렇게 해서 색깔 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가느다랗게.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종단장.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 달려 있어요. 다 달리는데, 여기에 달려, 여기.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봐요. 단선되면 얘가 빠졌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니까, 언제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데, 가끔 가다 한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여기 있어요.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닥씩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말단형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 쪽이 과연 말단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그 기판이나 감지기, 여기 감지기 있잖아요. 감지기 그 옆에나 감지기 그 몸체도 좋고 그 옆 어딘가에 거기다 종단장이란 우리말로 쓰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글자 하나 써놓으라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정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설치된 것은 이렇게 하는데도 거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 써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에서 이거 제발 써놓으라고 이제 고쳐진 거죠. 세 번째 그겁니다. 3번.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있다면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 기판이나 그 주변에 뭐 종단장에 말을 쓰던가 종단장 오미라는 표시를 하던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거죠? 자, 그 내용을 더 아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 틀렸죠. 종단 감지기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이 개정된 거예요. 4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겁니다. 자, 68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암사의 절연장. 또 나왔죠, 절연장. 근데 여기서는 뭐 숫자도 나올 수 있고 나오겠죠.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화전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 아는 것이 키워드죠. 1번. 절연장을 500V 매거로 측정해서 얼마죠? 이거 3개 중에 무조건 틀립니다. 아까 있어요? 아까 있어, 아까. 어떤 숫자? 5, 20, 50. 셋 중에 하나입니다. 19는 틀렸죠. 20입니다, 결론. 비상 콘센트는 지금 문제가 뭐죠? 비상 콘센트잖아요. 아까 정리한 거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 했어요? 비상 콘센트는 20이라고 했습니다. 그 20이 마저 떨어졌잖아요. 20이 되는데 19니까 틀렸어요. 이게 답입니다. 틀렸다. 이거 흐름 아시죠? DC 500V면 25, 5, 20, 50. 셋 중에 하나 있잖아요. 5, 20, 50. 그죠? 250V면 0.1이 했잖아요. 숫자가. 그것만 해도 벌써 반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아,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실계도 나옵니다. 해설 보자, 해설. 자, 절연장은 25ohm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찝어드렸어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비상 콘센트는 20이라는 거. 자, 절연 내력인데, 자, 절연 내력은 원래 전압을 만약에 220V를 썼어요. 그럼 이보다 훨씬 높은 고전압을 걸어줍니다. 높은 전압을 걸어도 과연 얘가 끝까지 버텨서 절연이 파괴되지 않느냐. 절연 파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전선 있고 껍데기 있잖아요. 피복물. 폴리에틸렌 같은 씌워졌잖아요. 그럼 피복물 있으면 안에 구리선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껍데기 우리가 손을 만져도 감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연이 파괴되면 껍데기 절연 피복물 있는 데를 만졌을 때는 우리가 감전되는 거. 이런 걸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일정 전압에서는 감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그게 절연이 파괴돼서 바깥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절연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갖고 있는 전압보다 사용한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줘. 이 고전압, 높은 전압을 걸어줘. 얼마큼 걸어주냐인데 사용 전압이 그 세 가지 나오죠? 어떻게 정리했죠? 150V 이하인 경우 두 가지 나눠요. 저는 이하인 경우 150V, 초과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 나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1000V를 그냥 1000V. 1000V의 실효 전압입니다. 교류입니다. 교류. 우리 교류 배웠죠? 회로에서. 교류는 순시 전압, 순시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네 가지 됐어요. 실효, 최대, 평균, 순시값 네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웬만한 교류는 뭐라죠? 실효값이라고 했어요. 실효 전압, 실효값입니다. 교류는 네 가지 됐죠? 순시, 최대, 평균, 실효. 그 중에서 웬만한 교류는 실효를 이야기한다 했어요. 실효. 실효입니다. 즉, 교류 전압을 얘기합니다. 교류 전압. 교류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한 거예요. 실효 전압을 이거를 가해준다. 인가한다. 걸어준다. 그래도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얼마냐면 더 높죠? 더 높아야 돼요. 1000에다가 플러스 정격 전압 곱하기 1을 합니다. 요거를 더한 전압. 이겁니다. 이거를 인가한다. 인가라는 것은 이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인가한다. 이랬을 때 얼마간 견디느냐. 무한히 견딜 필요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 얼마? 요것도 시험에 1분. 이거 기억하세요. 1분. 1분을 견딘다. 1분간 견딜 것. 1분이 넘어서 절연이 파괴되는 거는 인정해요. 근데 1분 이내에 파괴되면 이거 문제 있다고 그런 겁니다. 자, 1분간 견딥니다.
1분만 갖고 시험에 나오고요. 시류전압이니까 이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주파수 얼마? 교류. 한국전력공사가 공급되는 주파수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표준 주파수예요. 얼마랬죠? 우리나라 상시간에 60Hz.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절연 내력은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지만 그것도 나오고요. 이것도 나온다는 거죠. 1분이라는 거 알고 있냐? 1분, 2분, 30초, 뭐 3분 나오면 1분 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주파수 얼마냐? 60Hz라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제일 어려운 건 이거. 이건 쉽고 간단하잖아요. 쉽고 어려운 게 이겁니다. 얼마냐? 150 이하냐? 초과냐?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방에서는 뭐냐면 220V를 써요. 교류. 220V 어떤 거죠? 얘면 얼마냐면 1000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구체로 쓰면 뭐냐면 1000에다가 만약 220을 넣었다 얼마죠? 정적 220이에요. 자, 220에다 곱하기 1이니까 얼마죠? 1440V가 되는 겁니다. 그래, 1440V 걸었을 때 얼마나 견뎌야 돼요? 1분 견딘다. 요게 그 절연 내력의 시험입니다. 이거 실기는 직접 쓰라고 나와요. 실기도 많이 나오니까 필기서부터 아예 챙기고 가자. 자, 구조원리 점수 많이 똑같은 평균 70점이더라도요. 구조원리를 90점 맞고 와서 평균 맞은 사람들은 실기에서 합격률이 높아요. 왜? 구조원리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실기에서. 회로는 한 공식 15개 외우면 다 버릴 겁니다. 우리가 할 건 150개, 120개지만 10개 남짓밖에 필요 없어요. 실기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기는. 그 다음에 또 뭐랬죠? 두 번째, 그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마저 풀어볼게요. 2번, 68번 2번. 정격전압이 100V일 때는 얼마죠? 절연 내력 시험을 확인해서 100V니까 이거죠. 150V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1000V를 걸어준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220 걸었다. 그럼 제가 계산했잖아요. 1440이다. 1440. 그 얘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절연 내력을 확인해서 몇 분간? 1분간 견디다. 최소 1분 이상 견디다. 다 했던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기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69번,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이거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틀린 것만 고르자. 그럼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맞는 거죠. 자, 2번.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일룩수입니다. 일룩수. 기억하세요. 일룩수. 자, 조도 기준을 제가 총 정리해 드릴게요. 조도. 자, 여기는 해설을 다 안 달았어요. 69번에 조도부입니다. 조도. 자, 조도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밝기입니다. 밝기. 자, 조도는 단위가 룩스입니다. 럭스. 자, 영어로 럭스 또는 룩스라고 있습니다. 룩스. 이겁니다. 럭스.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거는 LUX라고 쓰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LUX 줄여서 LX라고 써요. 단위가 이건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룩스가 뭐냐면 계단 통로 유도등에서는 유도등이 많잖아요. 녹색. 저 출입구 저 위에 다른 거는 피난구라고 하고요. 복도의 무릎 높이에서 1m 높이로 쭉 복도의 일직선 쫙 다른 거죠. 벽에 달리는 거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실 내부에 있는 여기 계단 끝에 있는 출입구는 피난규등이고요. 이 방을 거실이라 하죠. 거실 내에 있는 출입구에 있는 단어는 거실통로. 그거는 1.5 이상이에요. 출입문 위에. 그리고 계단에는 잘 아시는 거. 계단 경사로에는 이걸 설치합니다. 계단 차마다 코너 도로 내마다 설치합니다. 요걸 뭐냐면 0.5 룩스 이상입니다. 0.5 룩스 이상. 0.5 룩스 이상. 그 다음에, 복도 통유등 말고, 객석유도, 객석 유도등. 자, 객석유도 어디 설치해요? 극장 같은 데나 전시장 이런 데는, 관람장은 이걸 한 예를 뭐냐면 0.2 룩스예요. 0.2 룩스 이상.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은 1 룩스 이상이에요. 자, 요것만 알아도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1이 아니다. 그럼 왜 여기서 0.5가 나왔어요? 있거든요. 서로 짝이 안 맞은 거죠.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출제자가. 헷갈리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서로 엇갈려서 답을 한 거죠. 1이어야 되는데 1이 틀렸고요. 그럼 나머지 1, 3, 4는 비상조명 등의 기준이다. 그래서 따로 외우시면 되겠죠. 70번입니다. 무선 통신 설비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해설을 봅니다. 해설. 누설 동주 케이블 또는 동주 케이블, 공중선은 다른 말로 안테나가 합니다. 안테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무선기 접속 단자, 뭐 분배기, 증폭기인데 거기 말고도 분파기, 그 다음에 분기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다 맞는 건데요. 답지에는 전등은 해당 없죠. 이거 뭐 쉬운 문제네요. 이런 거 틀린 건 뭐 안 되죠. 전등은 우리가 속으로 웃으며 풀 수 있겠는죠. 전등 두 개 문제냐고 내느냐고. 아주 쉽죠. 그렇게 얼토당토는 문제도 나와요. 가끔. 아주 쉬운 게. 자, 71번. 지하층을 빼고, 자, 건축법상은 11층 그럼 지하층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소방위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지하층을 제외하고 이런 말을 잘 넣어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지하층을 빼고 11층 이상인 소방 대상물의 유도등의 전원 등 비상전원을 축전주로 했다. 자, 비상전원 몇 분 이상 했는데, 자, 유도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도등. 자, 유도등하고 비상조명등 보세요. 똑같습니다. 얘들은 원칙은 얼마냐면, 자, 기본 얼마냐면, 원칙은 얼마예요? 원칙, 일반이 일반. 자, 일반 건물에서는 얼마냐면, 유도등 비상전 20분 이상입니다. 자, 비상전원 용량, 비상전원. 비상전원의 용량을, 시간 용량을 유도등이나 똑같이 일반 건물에서는 20분 이상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도등의 전원을 딱 껐어요. 꺼면 꺼지면 안 돼요. 자, 현장에서 점검할 때 초보자 데려가면 뭐냐면, 유도등과 스위치 딱 내리면 꺼지면 정상이 되는데 불이 들어왔어. 이거 왜 들어왔냐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거죠. 전원을 딱 끄면요, 메인 스위치를 끄던가, 심지어는 선을 딱 끊어요. 벤치도 다 끊어봐요. 끊으면 유등이 꺼진 게 아니라 꺼졌던 놈이 다시 불이 들어와요. 오히려 거꾸로. 왜 들어와요? 사용전원에서 늘 충전 상태에 있다가 화재 때나 비상시 때는 어때요? 안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다가 배터리로 들어오면 배터리로. 그 배터리가 얼마큼 버티느냐? 20분 버티면 돼요. 그럼 딱 20분 하면 불안하니까 실제 설치하는 시공업자들은 거의 1시간, 60분짜리를 대부분 설치해요. 그러니까 20분 하고도 남아 돌죠? 자, 그런데 어쨌든 20분의 법은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은 예입니다. 예. 특수한 경우. 자, 특수한 경우. 특수 경우는 얼마예요? 60분 이상이 되죠. 60분, 1시간 이상이 어떠냐면 두 가지 있어요. 자,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 자, 이게 실기까지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기를 위해서 미리 쓰는 연습 해보세요. 필기는 대략만 알면 되죠? 대략만 알아서 맞다 틀리다 찍으면 되는데 실기서는 그거 갖고는 안 통해요. 직접 내용을 모르면 못 써요, 이거는. 그래서 실기처럼 공부하면 필기는 그냥 해결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11층 이상.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어려워, 쓰기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저는 안 보고 써요.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이게 돼요.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소매시장. 지하 상가. 그 해설이 있을 겁니다. 안 써도 될 겁니다. 지하 역사.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기 자동차 터미널. 자, 이것으로부터,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1, 2로부터 어디까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해만 하시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지금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외우세요. 안 보고 쓰는 연습. 자, 안 보고 쓸 정도면 뭐 필기는 그냥 해결되는 거죠. 자, 실기는 이걸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20분이면 되는데 이때는 60분이다. 60분일 때가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하층은 빼고입니다. 11층 속에는 지하층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 나온 거죠. 이 문제. 그럼 몇 분이냐? 지하층을 빼고 제외하고 11층 이상일 때는 몇 분이냐? 10분이야, 20분이야, 60분이야. 그 문제예요. 20분이야, 60분이야. 60분이 답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요. 자,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기서. 일단 계단을 그리겠습니다. 중간 생략할게요. 여기가 11층, 12층, 여기가 지하 1, 2층이에요. 지하 1층, 지하 2층이에요. 여기에 지하 상가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유도등을 60분짜리 60분 이상의 비상전형이 뭐냐면 배터리 축전지를 반드시 설치하는 장소. 유도등용 반드시 60분.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20분 해도 되는 거예요. 20분 해도 되는 거면 놔도 되죠. 반드시 60분인 경우는 20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60분이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건 안 해도 되니까. 반드시 60분이 어떤 거죠? 빗금으로 표시해요. 빗금. 장소를 빗금으로 표시해요. 으로 표시하시고. 이런 문제만 나왔다고 보죠. 나왔다고. 자, 문제 속에 또 문제가 나온 건데 여러분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자, 11층인데 11층 핀 하나를 더 내려요? 사람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니죠? 반드시 계단 타고 오는 거죠? 그래, 계단. 여기서 실내 있는 사람 복도를 타고 오죠? 복도는 딱 특별히 없으니까 다 그린 거죠. 11층이니까 여기죠. 불이 딱 났을 때 사람이 여기 있을 땐 요거만 오지만 이 구석이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그 사람이 밟고 오는 경로 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경로. 이르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밟고 온 피난 부분, 그 부분. 경로. 그래서 이렇게 빗금 치면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계단 타고 오니까. 피난층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12층 있잖아요. 11층 이상이니까 12층도 들어요. 여기 맨 구석부터 이렇게 피나야 되겠죠. 빗금 다 그으면 되죠. 여기는 빗금 그으면 안 돼요. 이건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은 지하 상가죠. 상가에서 오니까 여기서 이걸 타고 뭐죠? 일로 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겠죠. 이거 답니다. 그럼 지하 1층은 자, 여기 있죠? 지하층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이게 만족해야 돼요. 근데 용도가 뭐죠? 도소매인데 나머지 없고 지하 상가 있죠? 얘는 상가가 있죠. 지하 상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돼요. 근데 여기는 지하 상가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일반입니다. 빗금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나머지는 빗금 안 친 것은 얼마예요? 20분짜리 20분. 나머지는 반드시 60분짜리 한다. 요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문제는 이런 거 한번 내보겠어요.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자, 그거는 안 보고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자탐설비에서 하나의 경계구역 기준. 경계구역은 해설이 있는 거를 꿰뚫어야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별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버릴 게 아닙니다. 자, 실기서도 아주 잘 나와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 개의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는다. 네, 건물마다 따라하고 층마다 따라 하는 거죠. 다만 이번에 예외가 있어요. 한 개 층밖에 못하지만 5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는 두 개 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층이 만약 3, 4층이 합쳐서 500이면 3, 4층을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500을 넘으면 안 돼요. 합쳐서 500 이내일 때. 그리고 세 개 층 묶는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층마다 하는 거지만 한 개 층마다 하지만 두 개 층까지는 묶을 수 있다. 그때는 500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이니까 한 개 층당 600씩 하라는 얘기죠. 두 개 층 500 하라는 얘기고 한 변은 50m 이하다. 그러나 실내가 탁 트인 경우, 넓게 트인 경우는 50m는 예외가 없고요. 면적을 600에서 1000으로 늘려준다. 이 얘기죠. 1000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계단, 지하구는 700m. 이것도 엄청 잘 나와요. 지하구는 700m. 길이로 따집니다. 자, 1, 2, 3번은 면적으로 따지지만 4번 지하구는 원래 지하에 길게 통로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구는 길이로 따져야 돼요. 면적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00m. 그 옆에 써놓으세요. 터널은 100m입니다. 터널은 100m로 잡아줘요. 자, 터널도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는 수평으로 된 거, 수평. 옆으로 된 거고 5번은 수직 공간입니다. 수직 스페이스예요. 계단, 경사로, 뭐 에스컬레이터, 린넨슈트 이런 것들입니다. 파이프 덕트, 파이프 피트. 이런 것들은 배관이 올라가는 수직 통로입니다. 이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은 다 수평과 별도, 1, 2, 3, 4번과 별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디 있죠? 하나, 둘, 셋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이한데 어떤 거죠? 계단 경설에 한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자, 수평은 모르겠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1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2가 있어요. 여기는 계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단. 근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이게 50m예요. 그럼 이 계단의 경계구역 몇 개라는 얘기죠? 그거 나왔죠? 계단 경사로는 45씩 하래요. 요거는 계단이 몇 개냐면 얘는 50m 나누기 45로 하는 겁니다. 몇 개? 두 개가 돼요. 계단은 경계구역이 두 개다. 중간 적당히 잘라야 됩니다. 45를 넘었으니까 적 잘라서 여기 하나 나누는 겁니다. 하나 40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엘리베이터는 그거 안 써있죠? 그 다섯째 줄, 그 보면은 계단 경설에 하나별 써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파이프도 이런 거는 아무리 높아도 100m가 돼도 하나입니다. 하나. 엘리베이터도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중간에 자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수직 경계, 수평은 면적이 안 나와서 알 수가 없고 수직은 몇 개냐면 계단 2개, 얘들 각각 하나. 토탈 4개다. 이 얘기예요. 경계구역 4개다. 아시겠죠? 45m라는 거는 맨 마지막 줄에 계단 경사로만 45씩 나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 지금 그림 그린 거는 지상만이잖아요. 자, 지하일 때 어떻게 해? 지하일 때 어떻게 나누냐? 지하를 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보다 높이가 낮아요. 근데 이걸 말하면 여기가 그래서 30m고 이 높이 얼마냐면 높이는 한 6m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하 1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경계 몇 개냐? 계단은 다 합치야 45 안 넘죠? 36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야 되지만 지상 지하는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래서 지하 것 따로 하나, 지상 것 따로 하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계단 마지막 줄 끝에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는 지상과 별도 이 얘기입니다. 별도 지상이라는 말 안 써있지만 지상과 별도로 따로 하나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런데 이건 또 달라요. 그 가로 안이지 가로 아래. 지하가 한 개층이 얼마냐?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얼마죠? 지하가 한 층밖에 없어요. 계단인데.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는 안 나눠요. 계단과 경사로만 나눈다는 얘기예요. 45씩 나누고 지상 지하를 나눈다 이 얘기입니다. 나누는데 지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게 45m 이내면 경계 몇 개예요? 지하층을 합쳐서 하나란 얘기예요. 그게 오른쪽 첫째 줄에 있는 가로 안의 겁니다. 지하층 층수가 하나일 때는 지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지하가 두 개일 때부터 구분한다. 아시겠죠? 지하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중요한 얘기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계구역 기준 옳지 않은 거. 1번, 두 개 건물에 비치지 않는다. 건물마다 한다는 얘기고요.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500제곱미터에서는 두 개 층을 묶을 수 있어요. 일단은 두 개 층을 나눈다. 세 번째, 하나의 경계구 600 이하죠? 한 변 50m 이하죠. 4번, 지하구는 아까 했죠. 700m를 했죠. 4번이 답이다. 터널은 100m다. 이렇게 합니다. 73. 자, 무통설비, 화전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분계획이 서로 바뀌었어요, 설명이. 자, 해설을 보면 나옵니다. 1, 2번 서로 바뀌었고요. 4번은 증폭기가 아니라 혼합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혼합기. 답은 3번. 자, 이건 해설을 따로 보시고요. 74. 방송설비, 음향장치, 음량전기는 무조건 세선. 자, 세선만 외우지 마시고요. 자, 방송은 비상방송 줄여서 이건데, 비상방송은 이게 몇 번이죠? 74번. 자, 비상방송은 3선식인데 어떤 때 3선식이냐? 2선식도 있어요. 무조건 3선식이 아닙니다. 어떤 때냐면 음량 조절기를 달았을 때요. 자, 음량 조절기. 음량 조정기 또는 음량 조절기로 합니다. 음량 조절기가 있을 때. 없을 때는 두 선식으로 합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요. 음량 조절 때는 음을 조절해요. 볼륨 조절하듯이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3개입니다. 이때 세선의 이름도 물어봐요. 세선 이름이 뭐냐. 자, 실기는 그림까지 나와요. 이거 그리라고. 뭐냐면 공통선. 이게 마이너스예요. 공통선.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는 하나는 업무용 배선. 하나는 긴급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업무용은 평상 있으니까 상용방송선이에요. 상용방송. 상용방송선. 상용방송 배선. 요거는 비상 방송, 배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세선 이름이 뭐냐? 이때는 두 선이죠. 두 선은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방송선이고 방송 배선이고 뭐 상용 비상 그런 거 없이 그냥 방송선이고 또 하나는 뭐죠? 공통선이에요. 이렇게 두 선밖에 없는 거죠. 75. 감도 조정 장치는 해설을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200mm, 500mm, 1000mA 세 개입니다. 그래서 200에서 1000까지인데 세 개를 현장에 맞춰서 조절해야 됩니다. 하는데 가장 큰 게 얼마냐? 1000mA예요. 답은 암페어는 물었으니까 1000mA는 1A인 거죠. 답은 1. 1.0. 1000mA로 나오는 답도 많이 있어요. 1000mA. 미리암페어면 1000이고 암페어면 1A다. 76. 이거 1, 2급인데 1급은 60A 초과고요. 2급은 60A 이하 1, 2급을 다 씁니다. 해설을 보면 해설 1번에 60A 초과인 큰 곳은 암페어 수가 많은 곳은 1급만 써요. 근데 60A 이하는 1, 2급을 모두 다 쓴다. 근데 실제 60A 이하일 때는 몇 급을 쓸까요? 실제는 1급 또는 2급 다 됩니다. 법적으로는 다 되지만 2급을 써요. 왜? 2급이 더 싸거든요. 2급이 싸는 게 없죠. 2급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육시한번 초과는 2급을 싸서 2급을 쓰려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1급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말을 살짝 돌려놨는데 1, 2급을 모두 설치할 경우는 60점 이하다. 2번이 답인 거죠. 77번 이건 해설 보면 됩니다. 답 2번 넘어갑니다. 77번 그 해설 굉장히 중요해요. 220V, 1kVA, 1.5kVA, 적지형 2급 요 세 가지 다 잘 나옵니다. 자, 78번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별 드린 말이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78번 비상전원 수전 설비입니다. 참고로 자, 소방에 쓰이는 비상전원, 소방용 소방 비상전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세 개 중에 하나다. 뭐 있어요? 가장 흔한 거, 축전지 설비. 그 다음에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자, 뭐, 비상전원인데 뭐 거창한데 실제는 배터리에 별거 아니에요. 팔뚝 반만 원 거 하나 갖다, 이런 거, 요 정도 크기 되는 하나 갖다 다뤄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큰 거 있죠? 발전기 있죠? 발전기는 정확히 하면 이제 자가 발전기, 자가 발전 설비라고 하죠. 이거는 큽니다. 어떤 건 거의 집채만 해요. 대형 트럭만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엄청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또 뭐 있죠?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있어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 자, 그것 중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고압, 특고압. 자, 고압, 특고압 있고요. 세 가지 전면은 고압이 따로 있고 특고압이 따로 있고 세 가지예요. 원래는 세 가지. 근데 고압이나 특고압은 같습니다. 같으니까 하나로 묶자고요. 이 따로따로 원래 고압 따로 특 따로인데 내용이 같아요. 저압이고 크게 세 가지인데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종류 외우셔야. 종류와 용어 정의 두 가지 시험이 나와요. 지금 용어 정의가 나온 거예요. 종류도 나옵니다. 뭐냐면 세 가지. 큐비클형. 자, 큐비클형. 그다음에 5궤 개방형. 5궤 개방형. 그다음에 방화 구획형.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저압에는 전용 배전반, 그 다음에 전용 분전반, 공용 분전반 이렇게 있어요. 공용 배전반은 없습니다. 그래 답에 딱 시험에 나온 그거예요. 공배는 없습니다. 공배는 없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공용 배전반 없다. 공용 배전반은 없다.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합니다. 일반 전기는 써요. 쓰는데 소방용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제목이 없죠? 공용 분전반 있잖아요. 공용 배전. 공배는 없다. 공배. 이렇게 하세요. 공배. 공배는 없다. 공배. 자, 전배, 전분, 공분 있지만 공배는 없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가지니까 출제 내기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금속재 외암에 결국에 금속재 외암. 요걸 알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즘은 잘 안 쓰죠. 예전에 연세 드신 분 잘 알 겁니다. 우리 자기 개인용 뭐 저기 뭐 옷장 같은 거 뭐죠? 캐비넷이죠, 캐비넷. 요즘 나무로 잘 꾸몄지만 요즘 소방관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꾸며서 아마 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죠? 철제로 된 캐비넷 있잖아요. 그거 철제 캐비넷. 발로 콱 밟으면 쫙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캐비넷. 그런 거 줘서 개인 사물함 주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철제 외암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5개 개방형은 영어로 오픈형이랍니다. 오픈형. 이렇게 말해요. 자, 용어 정의를 할 때, 자, 예를 봅니다. 용어 정의 나올 때는, 자, 제목만 시험에 나오고요. 용어 정의할 때는 전용과 공용을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자, 전용은 소방서예요. 소방회로용. 공용은 뭐냐면 소방회로 플러스 일반 회로. 겸용이에요. 겸용. 이 차이점이 겁니다. 전용이냐 겸용이냐는 용어 정의 난생 처음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희망을 갖고 푸시면 풀립니다. 가서 한 번도 안 뒤져봐도 저런 내용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배전반 분전반 나오잖아요. 배전반은 무슨 차단기 나와요. 배선용 차단기 무슨 계팩이 나와요. 그냥 차단 계팩이고 여기는 뭐냐면 분전반은 분기란 말 꼭 집어넣어요. 분기 계팩이 분기 차단기
분기, 뭐죠? 분기가 꼭 들어가요. 분전반은 분기란 말이 들어가고요. 분기. 또 분기란 말이 들어가고 얘는 분기란 말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죠. 분기란 말이 얘는 안 들어가고 분기란 말이 들어갑니다. 분기란 말 들어가니 분전반, 분기란 말이 안 들어가니 배전반. 그럼 다 한 거 지금. 이거 현장 저기 법규 가서 한 번도 안 뒤져봐도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말만 다 풀 수 있어요, 이 문제요. 자, 이 문제 보자고요.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소방시설용 비상시설비에서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주차단 장치 부속기기로 된 거는 해설이 있죠. 그건 수전설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4번, 뒤에 가면 문제 또 나오니까 3번, 4번요. 전용 큐비클이죠. 전용 회로는 키워드가 소방회로용만 써있죠. 소방회로용. 그런데 공용 큐는 소방회로 및 일반 회로 겸용 이렇게 써있죠. 구분되시죠?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큐비클 아까 뭐랬죠? 마지막 보세요.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거. 금속재 외암에 수납, 이 말 나오죠? 금속재 외암이 들어가면 큐비클입니다. 그럼 나중에 막 정신없어요. 뭐 큐비클이다, 5개 개방형이다 뭐 막 나오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자, 큐비클형 하면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거. 금속재 외암이 키워드예요. 키워드만 찾으면 답 바로 나옵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다른 문제 나오면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79번. 다음 중 대형 편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다 외운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물론 소방 공무원이나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100% 알아야 되죠. 그건 나중에 현장 가서 하시고 시험 볼 때는 그럴 필요 없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첫째 줄 가요. 첫째 줄.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4가지인 거 5가지인가요? 그건 다 외우세요. 거기 들어갈 건 뭐다? 대형 피난. 피난구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어요. 대형만 된다. 여기가 사람이 많이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술 한잔 걸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이따만은 대형 피난구를 설치합니다. 짠 거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통로 객석 들어간다. 3가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공연장 첫 글자면 첫 글자. 공연장 둘째 줄에는 뭐죠? 위락시설. 3번째 줄에는 숙박시설. 4번째는 근생이죠. 4가지 외우세요. 맨 위에 공연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근생. 첫 가지만 딱 떼가지고 이 모든 곳에 다 설치하는 거. 뭐죠? 전부 다 설치하는 거. 통로죠. 그 2가지만 알아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요 문제만 외우자. 어떻게 나왔어요? 다음 중 대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 이거는 첫째 줄 쳐야겠네. 첫째 줄, 그죠? 첫째 줄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거 아닌 거니까 참고가 답이다. 그죠? 물론 여기서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어려운 게 뭐 있죠? 판매가 어려웠네, 그죠? 판매는 둘째 줄에 있었으니까. 판매는 둘째 줄에 있어요. 둘째 줄도 저 구석이 있어서요. 지하 역사도 조금 어려운 거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첫째 줄 갖고 나온다.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다 묶어서 통로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80번. 지하구는 700m마다 했죠. 그럼 80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80번은 700m마다니까 1500m. 계산 얼마죠? 2개가 나와요. 반올림해서 2개 나옵니다. 7이, 3개인가요? 2.1이 나오니까. 2.1이 나오니까 2.1 나오니까 고로 3개다. 자, 소점은 반드시 절상한다. 1개로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시죠.